안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아까 우리 PD님들이 교수님 더 젊어지신 것 같다고 지금 다 그러시는데 뭐 특별히 좋은 일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예뻐졌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젊어졌다는 아 표현. 그거보다 오히려 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쁘고 젊어지셨습니다. 네, 젊어졌다 하면 60몇 세인데 갑자기 젊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아 그렇네. PD님 정말 이런 표현 안 되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네. 일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일단 큰 거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지난 6월 8일 날 발표가 참 의미 있다고 그거 생각하는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미국이 4대 핵심 품목 굳이 네. 언급해 드리자면 네. 반도체, 배터리 역시 또 들어갈 줄 알았어요. 히토류. 그다음에 제약. 요건 전 약간 의아했는데. 의약품. 네. 이 네 가지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서 100일간의 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서 중국 견제에 보다 명확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우방국들과 거의 공동의 포위망을 구축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미국의 계획이 속속 구체화가 됐는데요. 교수님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린 뭐 이런 이 상황 변화를 어떻게 전망해야 되나요? 앞으로를. 일단 만약에 이렇게 미래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죠, 거의. 그러면 그 미래의 흐름을 읽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증권 하시는 분들은 거시 산업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톱다운 방식인데 거시를 읽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 처음 하는 사람 기업을 뭐 사야지 이러잖아요. 그냥 거시를 읽으면서 최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큰 흐름 속에 미국하고 중국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좋은 것이 뭐냐면 미국은 뭐든지 보고서를 써서 전 세계 발표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좋아요. 지금 그 요즘에 중국에서 DCP 디지털 달러를 하면서 미국도 네. 이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내놓으니까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하겠다면서 지금 그 연준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네. 디지털 달러를 만들었을 때의 이익과 베네핏과 뭐 손실이 뭘까, 뭐 위험이 네. 뭘까. 나중에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보고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라는 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배터리, 이제 말씀하신 핵심 광물, 그다음에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네 개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위치를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네. 이 네 개 제일 중요한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네 개 섹터에서 지금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내 지금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조차 너무 네.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놀랐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는 왜 이 네 개 섹터가 공급망이 취약한가? 네. 그 짚는 게 원인이 더 원인 스스로 짚는 거예요. 예, 예. 왜 네네. 미국은 이 네 개 섹터에서 공급망이 취약해졌냐? 네. 그걸 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5개 영역으로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내에 불충분한 제조업 시설이에요. 공장이 없죠, 미국은. 네, 그래서 일자리의 감소가 엄청 커지면서 블루 칼라 대 뭐 화이트 칼라 이 모순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경제학적 상식이라보다 경제학적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미국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미국이 공급망 구축을 할 수 있냐와 답이 좀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바이든이 하겠다는 게 뭐죠? 자국 내에다 공급망을 다 적어도 중요한 부품은 다 자국 내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를 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미국이 제일 좋은 시절은 80년대 이전입니다. 네. 그때 지금의 중국처럼 이렇게 이 제조업이 강해졌죠. 미국도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80년대 이전에. 그러다 80년대 레이건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레이건이 올라오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친기업 정책, 그러니까 네.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작은 정부. 그러면서 사실 세금 줄이고 이거부터 그 다음에 줄인 것부터 사실 미국의 우리가 말하는 돈을 푸는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의 클라이막스는 81년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게 있어요. 그 GDP를 부채 규모로 나누어진 지표가 있어요. 네. 그건 한 개의 부채를 일으켰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GDP를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와 그때 경제를 비교하면 그때는 하나의 부채를 일으키면 32 단위의 GDP를 새로 만들어내요. 굉장히 효과 크네요. 예.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똑같이 부채를 하나 일으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정부에서 하나 일으키면 7, 한 7.3. 와. 그러니까 그게 딱 정확하게 81인데 그 곡선을 그리면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미국 경제가 지금의 중국 경제 똑같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은 미국의 80년대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는 굉장히 글로벌에 강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어제는 그 밑에 노동자 월급이 탁 올라가고 네. 여러 가지 이게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려고 미국이 봤더니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 이 구조적 전환이 80년대, 81년에 생긴 거예요. 네. 중국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앞으로 가려면 새로운 경제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딱 요 절체절명의 상황이 중국이 온 건데 그때 미국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완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 풀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정확하게 40년. 그래서 90년대 말에 IT 버블이 생기면서 또 한번 세학이 오면서 돈이 풀리면서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면 부동산을 갔죠. 네. 부동산 쫙 하니까 2007년에 위기. 그게 부동산 버블어지면서 네. 위기 오면서 돈을 또 3번 풀었고 네. 그걸 걷어들이던 차에 또 코로나. 이번에 코로나 오면서 또 위기 오면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40년의 돈 푼 역사예요. 네. 근데 돈이 이렇게 쉽게 풀다 보니까 미국 산업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난 거예요. 돈을 푸는 게 제조 공동화인가요? 왜 그렇게 네. 되냐면 돈을 쉽게 버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금융이 주로 금융으로 예. 돈 벌게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힘들게 돈 안 벌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미국 노동자 월급이 탁 올라가니까 제조업은 해외로 나갔고 그래서 자본이 해외로 나갔고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자산 가격만 올라가게 된 거죠. 점점.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버는데 누가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부터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미국 사람들이 자산 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양로금이나 사회보험기금들이 주로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호황을 일으키면서 워린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미국 사람들이 단기에 자본소득을 버는데 치중해 있었지 네. 제조업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거는 다 해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본, 한국, 한강 기적이 만들어졌고 중국 같고 중국에 지금 이런 경제가 네. 만들어졌고 지금 베트남, 인도 이런 그 스토리가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반도체가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니까 미국 내에 지금 충분한 제조업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사람이 바이든이 자 국내에 만들겠다라는 거는 이걸 극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시 블루 칼라들이 제조업이 다시 강국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노동력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네. 거예요. 사람을 쓰면 월급이 다른 나라보다 5배 넘게 비싸고 그리고 로봇으로 쓰면 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여기 현대나 뭐 LG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 노동자를 쓰잖아요. 망하는 길이에요. 다 로봇을 써야 돼.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공급망 체인을 미국 내에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근데 어쨌든 지금 원인을 짚은 게 미국 내 불충분한 제조업 시설. 네. 두 번째는 민간의 근시안적 인센티브와 단기 이익 추구.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잖아.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시장주의로 하다 보니까 다 가성비만 따지는 거죠. 네. 민간 이익만 따지는 거죠. 국가와 100년의 이런 발전을 누구도 신경 안 쓰게 되니까 완전한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안보 문제라든가 지속 가능성 문제라든가 회복력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효율성과 비용 감소에만 포커스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앞으로는 안보를 신경 써라. 지속 가능성을 신경 써라. 회복력에 신경 써라. 민간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퀘스천. 민간 기업들이 왜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렇네. 돈만 벌면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런 과제를 하나 더 얹어주면 그 미국 민간 기업들이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죠? 맞아요. 오히려 불편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억제미를 하나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퀘스천을 보면서 네. 생각해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세 번째는 왜 미국 공급망이 취약했냐? 동맹국 및 경쟁국들의 산업 정책. 네. 중국처럼 이런 나라들이 산업 보조를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지원, EU의 배터리 산업 지원, 네. EU, 유럽, 대만, 한국, 싱가포르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등등. 근데 미국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우리도 지금 산업 지원 정책 하겠다고 이번에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오케이,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하겠다 해라. 이거는 오케이.
네 번째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대신에 미국도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 한다는 거. 정부의 힘이 더 커지는 거죠. 네네. 네 번째가 글로벌 소싱의 지역적 집중.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글로벌 이 산업이다 보니까 TSMC하고 삼성이 파운드리 네. 90% 이상을 하고 메모리나 한국이 거의 80% 70%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에서 미국이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소싱의 지역적 집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대만이 지금 최첨단 반도체 92% 차지한대요. 근데 그게 중국하고 지금 영토, 그러니까 중국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미국이 여기에 자꾸 그런 걸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이슈는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첨단 배터리 셀 제조 능력이 75%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 그래서 이걸 요 부분을 그래서 파운드리를 지금 삼성도 이번에 파운드리를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파운드리를 미국 내에 만들겠다라는 거고 오케이 마지막은 제한적인 국제 공조.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할 국제 공조가 그동안 부족했다. 그래서 이거 안전 차원에서 민주주의 기술연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체 보고서를 보면 실제는 중국을 딱 목표로 한 중국을 배제한 중국을 타겟으로 했죠. 네, 배제한 공급망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 내에 놓고 나머지는 우리 우방국에 놓겠다. 그래서 중국을 뺀 적어도 이 4개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은 미국에 놓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6개 산업을 더 지금 점검하잖아요. 또 6개 산업을 또 점검해요. 그래서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맹을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목표라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예.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할 수 있는 것, 네. 그렇지 못한 것. 네. 이 아까 인건비나 비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미국은 이제 레버리지 일으켜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네. 되겠느냐. 네. 근데 지금 중국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중국은 중국 몇 년 만에 올라간지 아세요?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체인에 2001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공장, 노동력 네. 공급해서 노동 밀집 산업으로 해서 글로벌 WTO에 들어왔는데 2007년까지 중국이 최고 호황이었어요. 근데 월급이 거의 2004년 만에 확 다 올라가 버렸어요. 2001년부터 한 2005년, 6년부터 되니까 월급이 매년마다 9%에서 12%가 매년마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뭐 보니까 5, 6년이면 거의 2배가 되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2006년, 2007년 될 때는 이미 굉장히 월급이 높아졌고요. 그런데 그래서 부동산이 그때 중국 고속도로 올라가요. 왜냐면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뭐죠? 특히 아시아 사람들 부동산을 삽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도 부동산이 고고행진해요. 그러다가 2008년에 금융위험이 탁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지금의 경제 구조가 2010년 이후로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중국이 아까 80년대 미국이 말한 것처럼 산업 구조 조정을 말을 해요. 미국이 80년대 그 과제가 딱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지금 2010년부터 그 얘기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경제 구조에서 과거의 경제 구조라는 게 중국이 뭐죠? 부동산, 그 수출, 그렇죠? 그리고 주로 저부가 가치 뭐 이런 거예요. 인프라 투자. 근데 지금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구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좀 럭키했어요. 미국은 그때 당시에 잘 안 됐어요. 미국도.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IT 있잖아요. IT에서 네. IB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세계에서 기업이 나면서 세계의 IT 흐름을 주도한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미국이 구조가 확 바뀌어버리면서 네. 구글이나 이런 세계 최대 기업이 나오면서 경제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세대의 흐름, 한 시대의 흐름을 태킹한 거예요. 그럼 지금의 중국의 미래가 있냐 없냐는 새로운 미래 흐름을 중국이 미국처럼 럭키하게 태킹할 수 있냐예요. 그걸 태킹하면 세계 최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뭘 것 같아요? 전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뭐 인공지능, 네. 뭐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불어다 말하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다음에 그 우리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미국에 주도한 것처럼 다음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거는
디지털 경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좀 몇 명 못 봤어요. 제가 풀지는 않을 건데 예, 예. 이 디지털이라는 이 미래의 흐름에서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거기서 미래의 구글이 나오고 미래의 아마존이 나오고 이러면 중국은 미국이 죽이려도 못 죽이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방국가 공동 포위망을 구축한다라는 게 바로 그러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견제하는 거죠. 예. 그 재밌는 게 거기에 또 뭐가 있나, 그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중국이 1대1로 하니까 네. 미국도 미국 버전이 1대1로 하겠다. 맞아요. 그게 네. 그 자기네 그 몇 개 국가 합해가지고 라쿠한 나라에다가 인프라 시설을 투자해 주겠다. 좀 그거 보는 순간에 뭘 느끼는지 알아요? 혹시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물 마시게 얘기 좀 네, 네.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트리플 BW인가 하여튼 뭐 무슨 그런 전략이었는데 뭐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있구나. 중국이 이거 하면 요거 막으려고 하고. 앞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네. 미국의 입장에서 그게 베스트 스트레스의 베스트 전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중국이랑 1대1로 붙으니까 네. 이거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안 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 그러려면 이제 옆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런 거 없었잖아요. 니 편 내 편 없이 그냥 다 다 적이야. 다 때린 거죠. 다 적이야. 때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는 안 되니까 우리 편에 좀 포섭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뭐 유럽도 뭐 지금 보잉이랑 에어버스랑 이제 싸우지 말자 막 그러고 네.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자기 편을 좀 근데 그 섭외하려고. 후진 국가들 길 가서 깔아주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 측면에 봤을 때 그거는 뭐 베네핏이 더 크냐 아니면 그런 얘기죠. 네. 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게 네. 순수히 그냥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약간 뭐 우방국을 끌어들이겠다. 우리 편에 서면 이렇게 도와줄게.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개념으로 하신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 보고 뭘 느꼈냐면 미국은 전략가가 없다. 없거나 약하구나. 왜요? 중국에 휘말려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일단 웃기는 게 그 큰 세계 최강 국가가 중국이 1대1로 자기네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고 네. 그냥 한다고 칩시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중국 측에 되게 땡큐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왜 1대1로 해요? 왜 1대1로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나라에 가서 뭐 길을 깔아주고 인프라를 옛날 박정희 시대처럼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래서 중국 구기업들은 엄청 힘들어졌어요. 전문학적 돈이 들어갔고 그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이게 수익성이 없어요. 그게 근데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 세계은행이나 그 아시아개발은행이 신용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예. 그다 대고 가서 인프라 투자한다는 건 자체가 수익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몇 년 해보다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중국 시진핑이 2019년부터 1대1로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정상 다 불러요. 그래서 네. 선진국들이 좀 동참해달라 이래요. 왜냐면 혼자 하니까 돈만 들어가고 언제 이게 빛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돈만 그냥 죽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모순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전 세계 동참을 해요. 이게 들어와줘라.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런 차이에 지금 바이든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국이 왜 하냐면 중국이 과잉 생산 있죠. 네. 물품을 팔기 위해 하는 거예요. 무역하고 네. 중국의 과잉 생산 뭐 이런 생산 뭐 소비 부품이라든가 이런 쉽게 말하면 물건 팔려고 하는 거죠. 파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재고를 회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과잉 생산이 그러니까 네. 중국은 옛날에 과잉 생산 말이 없었어요. 네. 금융위기 이전에는 과잉 생산 얘기 없었죠. 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다 미국하고 유럽이 소화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하고 유럽이 소비 능력으로서 시장 능력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네, 네. 유럽은 재정위기, 네. 미국은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글로벌 소비 능력이 확 떨어지면서 네. 중국이 그 대단한 생산력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 딱 봤더니 저 나라들은 못 살잖아요. 그냥 소득을 1,000원에서 2,000만 올려줘도 소비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네. 물건이 주로 생활에서의 싼 거 중국이 다 만들었잖아요. 네. 뭐 애들 장난감이라든가 네. 뭐 일상생활의 소비는 또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 국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 물품이 들어가려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길이. 그러면 지금 그 전에 그래 들어가서 그냥 다 깔아줄게 할게. 네. 그래서 중국이 요구하는 게 이제 내년은 우리가 다 깔아주니까 내년은 앉아서 장사를 그러니까 경제력만 키워라 이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감당 못하는데 바이든이 해준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중국 물건을 쓸 거다.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미국에서 그런 걸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만들어도 비쌀 거니까. 비쌀 거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고, 길저로도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거고, 걔 누군가 이래요. 에이, 아니다. 왜냐면 그렇게 가서 미국이 다 길을 닦아주고 해주고 하면 친미가 될 거다. 네. 처음에는 그러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국가나 사람 똑같아요. 웬간하게 이제 커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렇잖아. 좀 잘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뭐, 쟤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줬지. 그건 감정적으로는 있죠. 그렇지만 내가 소비 결정하고 의사 결정, 기업 결정할 때는 달라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되죠. 그건 네. 객관적이 되고 경제학적으로 되죠. 그게 한국도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는 미국이 더 좋죠. 근데 기업할 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땡큐한 일이죠. 그것도. 네. 아,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예, 그런 관점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하는 건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길게 보고 크게 보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잘못돼요. 그래서 저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 교역망, 루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부가가치는 다 디지털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네. 그쪽에서 많이 깔리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저 중국의 여러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디지털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하다못해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서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했었을 때 이런 거는 미국이 온라인이니까 뭐 견제구를 날린다든가 뭐 이렇게 막거나 이러지 못하나요? 어떻습니까?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게 앞으로는 있잖아요. 그 우리가 패권 싸움이라 하면은 처음에는 무역 중국이 무역을 이미 2011년에 세계 1위 무역 국가가 됐잖아요. 예. 이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싸움이잖아요. 금융 싸움이고 군사 패권 싸움이잖아요. 예. 앞으로는 디지털 패권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아래와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디지털화, 네. 그리고 록색화. 네. 우리 이명박 그린. 정부가 했던 네. 근데 그린 이런 개념인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보다 ESG 개념을 쓰죠. 그렇죠. ESG. 예, 많이. ESG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 뭐 이런 걸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 산업 이쪽이 기술 쪽이란 말이에요. 기술.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가 좋으면 이제 말하는 디지털화라든가 이 그린화라든가 미래 4차 산업의 이런 고기술, 첨단 기술화라 만약에 두 나라 관계가 좋으면 누구와의 싸움이 되냐면 두 나라가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이제 말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모순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원래는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과의 네. 이 마찰이 더 커지는 거죠. 원래는 네. 한국의 뭐 그 택시 그때 디디 네, 뭐, 네. 타다. 네, 타다와 택시 업계의 싸움처럼 이렇게 원격 의료와 뭐 지금 이와 똑같은 거 원래 이런 싸움이었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대립으로 딱 가면서 미래 싸움은 어떻게 이게 디지털화도 앞으로는 디지털 냉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게 정보화 문제잖아요. 이게 정보화 문제였는데 이제 미국 보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협으로 오면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 이러는 거죠. 저 나라는 저 나라 거 쓰지 마. 뒤에 뭐 감시하는 것도 넣어놓고 그게 화웨이다 그러잖아요. 네. 뭐 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스토리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은 유럽 보고 저 중국 거 쓰면 안 돼. 5G 가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네. 디지털 세계에서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는 거죠. 네. 근데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 뭐죠? 국경이 원래 없어요. 네. 네. 내가 한국에 앉아서 전 세계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경제거든요. 네. 근데 중국 기업들이 그걸 원래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플랫폼의 90%는 미국하고 중국이 장악했어요. 네네. 이번에 줌 있죠. 네.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화상회의가 언택이 되면서 화상회의가 되게 근데 그 화상회의도 90% 이상이 미국하고 중국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그거 아세요? 유럽에는 자기 플랫폼이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유럽이라는 지역이 없다.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있잖아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 쫙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빼고는 그런 플랫폼 가져다가 없어요. 한국은 그나마 땡큐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유럽은 이제는 다 미국이 그게 디지털 다 장악한 거예요. 디지털 시민지가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은 옛날부터 이거 포스를 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전 세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도 제일 큰 핀테크 기업을 인수해버렸고 네. 유럽에 가서도 그랬고 지금 딱 1대1로 따라가면 다 사버렸어요. 한국 카카오도 뭐 사실은 구미은행 그 K뱅크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게 해서 5% 이상 못 사게 해서 그런 그렇지 거죠. 만약 그거 네. 막지 않았으면 아마 대주주가 대주주 지금 카카오 2대주주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다 나갔어요. 그게 무슨 말 그게 디지털 1대1로를 깐 거예요. 네. 원래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하죠? 원래는 디지털한 게 세계화인데 미국이 나서서 야 쟤네 거 쓰면 네 말하는 걸 다 감시하고 있고 네 뒤에 거 이렇게 푸는 거죠 스토리를. 그럼 이 나라들은 안 쓰는 거죠. 그럼 누구 거 쓰죠? 미국 거 쓰죠. 자기네 거 마치 그런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네는 그런 문제 없어. 중국만 있는 게 뭐 이런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미래 세계에서 선도권 싸움에서 디지털 선도권 싸움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중국이 인프라나 모든 면이 더 좋아요. 지금 중국이 세계 5G의 70%를 중국이 다 깔았잖아요. 중국은 5G가 이제 다 미국은 지금 뭐 고속도로도 없잖아요. 미국이 고속도로 없는 거 아세요? 한국말 하면 그 고속도로 아니고 한국말 하면 그 뭐지 KTX 같은 게 없어요. 고속철. 고속철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못 들어봤네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렇게 떨어졌다고요. 그냥 디지털에서는 잘하는 게 걔네 그건데, 근데 중국이 못지않게 완전히 두 나라 이러고 왔는데 지금 이 둘이 싸우는 바람에 미래의 그다음 ESG 개념도 똑같아요. ESG 지금 EU가 그걸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쪽은. 근데 여기에서 또 지금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네. 중국을 배제한 표준. 그러니까 디지털도 앞으로는 디지털 표준을 만들 거예요. 근데 다 초점이 중국을 배제하는 걸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린도 다 탄소 중립세, 뭐 탄소 국경 관리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면서 규범을 만들 거예요. 네. 중국이 어쨌든 못 맞추게 만들 거예요. 네.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가장 큰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미래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누구 위원하는 유럽이 관건이 됐어요. 유럽이 어떻게 나오냐가. 지금 G7에서는 네. 보면 약간 미국 쪽에 붙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맞아요. 그죠? 지난번에 붙었어요. 누가 그걸 그림 그렸잖아요. 마지막 만찬 그림 갖다 다 대입해 놓았잖아요. 네. 그거 혹시 보세요? 중국 네, 사람이 봤어요. 만화를 그렸는데 네. 마지막 만찬에 그걸 갖다가 G7 나라들로 다 대입해 다 바꿔서. 놓았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거기서 두 나라의 표정이 애매하게 나왔는데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이탈리아예요. 지금 중국이 그 프랑스에다가 엄청나게 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네. 지금 그쪽을 엄청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다 패권을 해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순순히 미국의 탈중국화 도구로 쓰이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일간지에 나갔어요. 그게. 유럽은 절대 미국의 탈중국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절대 탈중국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중요해졌어요.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걸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70년대 저 닉슨 대통령 중국을 방문할 때 중국하고 미국이 공동의 제어 대상이 구소련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랑 큰 사회주의 나라 악수를 한 거잖아요. 공동의 상대가 구소련이었다가 무너졌잖아 어쨌든. 근데 지금 역사가 놀랍게도 지금 바이든이 지금 푸틴한테 엄청 지금 러브샷을 날리고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중국을 공동으로 제어하자 이거예요. 중국은 러시아하고 우리의 위험이다. 우리 공동의 위험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푸틴한테 엄청 러브샷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도 지금 푸틴한테 엄청 러브샷을 또 날리죠. 그렇죠. 내내 선가스 얼마 사줄게. 지금 다 깔았거든요. 천연가스 그걸. 그래서 푸틴이 지금 또 중요해졌죠. 그래서 근데 푸틴은 지금 보면은 중국이 1대1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거 봐서는 푸틴은 조금 유럽하고 달라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네. 딱 잡았는데요.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일단 디지털 1대1로라고 칭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신경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로 따지면 이제 화웨이 열쇠 네. 거고요. 요즘 유럽에서 휴대폰 또 샤오미 엄청 잘 나가는데 맞습니다. 이 샤오미 같은 5G, 거. 예. 네. 그다음에 또 약간 플랫폼 기반으로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중국의 내부 시장 말고 대외적으로도 다시 한번 크게 각광받고 주목받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미국이 아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바이든 그 행정부가 올라온 다음에 위챗하고 틱톡을 다시 쓰게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법원에서 뭐 패소한 것도 있지만 네. 다시 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와 달리. 그거 봐서는 사실은 생각보다 결국 미국 사람들이 5Z 핸드폰 쇼미나 중국 버전의 그 스마트폰 되게 많이 사요. 왜냐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경제학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 앞에서 이념이 중요하냐, 당장 내 앞에 보이는 10,000원이라도 적게 사는 게 중요하냐 이 문제죠. 결국은. 네. 근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러면 중국 지금 대표적인 디지털 관련한 기업들이 그렇게 앞으로의 미래 비즈니스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거네요. 전에 비해서 넉넉하. 옛날엔 정말 좋았죠. 옛날엔 좋았죠. 트럼프 이전까지. 그럼요, 그건 근데 뭐. 지금 네. 이제는 안보 개념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네. 이게 안보 개념으로. 지금 무역도 안보 개념으로 와버렸고요. 기술도 안보 개념, 공급망도 안보 개념, 세계화도 안보 개념으로 네, 됐어요. 네, 옛날에는 가성비만 경제학적 효율성만 따지면 됐는데 이제는 안보라는 개념이 플러스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 바이든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네. 유럽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 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 옛날엔 가성비만 따지면 됐었는데 이제는 안보라는 걸 같이 갖고 가야 되고 플러스 ESG 친환경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복잡해졌죠.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예민한 질문. 네. 시간이 좀 뒤로 갔으니까 예민한 질문 좀 이제 네. 제가 좀 드리고 예민한 싶은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끝나고 봅시다.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제 세계로 많이 나가는데 중국은 이제 좀 많이 좀 닫혀 있거든요. 네.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 좀 어렵고 네. 뭐 알리바바나 이런데 뭐 유튜브가 지금 중국에는 서비스가 안 돼요. 안 되죠. 페이스북도 예, 안 되고 구글도 안 그런 게 되고. 안 되고 다 막혀 있는데 IT는 다 막았죠. 예. 지금 뭐 이제 중국이 주변 경계를 좀 뚫으려면 그런 것도 좀 풀어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오늘 또 마침 이제 우리 게임 업체 하나가 판호를 받았어요. 판호가 지금 맞아요. 꽤 오랫동안 막혀 있다가 작년 12월부터 네. 나오기 시작했는데 뉴스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 맞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기업들은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제 중국이 뭔가를 맞아요. 이제 선물을 풀어내기 시작했구나. 음.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다시 뭔가 좀 할 여지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개방이 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100일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판단한 거는 뭘 판단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예를 들면 바이든이 지금 공급망을 있잖아요. 자국 내에다 만들겠다 말은 뭐냐면, 세계 영향력을 줄이겠다 말하고 같다란 말이에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그 무역 데이터를 보면 있잖아요. 수출을 많이 그 나라 강한 산업이 있죠. 그러면 한국만 반도체, 네. 미국도 반도체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수입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산업이 의외로 글로벌 공급망에 가장 노출이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세계에서 물건을 팔고 관련 부품을 글로벌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니까 또 가장 취약하게 돼요. 글로벌 공급망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이든이 생각대로 모든 공급망을 미국에 구축했다 칩시다. 그러면 해외에서 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미국이 시장으로서 역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쉽게 말 한국이 미국에다 팔 일도 없는데 미국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망의 완비성 이렇게 구축 자기 자국 능력 높이는 것과 세계 영향력은 트레이드 오프 이해상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내 보기엔 지금 전략 싸움에서 안 된다니까. 중국 생각에 가장 탄력적인 공급은 뭐냐면 오히려 전 세계에다가 다 널찍하게 하는 게 제일 탄력적인 공급망이에요. 네. 여기 이쪽에서 불이 안 켜지면 저쪽에가 켤 수 있잖아요. 자국 내에다 만드는 게 탄력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덜 탄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공급원을 다양하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탄력적인 공급망이고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거꾸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자주의, 개방주의, 무역 보호주의가 아니라 개방주의. 결국 공급원을 더 넓히겠다는, 공급망을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하나만 한국과 관련된 게 자동차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유럽이 거의 정지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중국 정부가 뭘 느꼈냐면 앞으로 자동차는 아시아에서 할 수 있구나. 유럽이 없어도 되겠다. 왜? 한국과 일본이 있잖아요. 강국이잖아요. 중국 시장이 있잖아요. 또 미래는 자율자동차잖아요. 중국이 제일 빨리 가잖아요. 데이터 마음대로 쓰게 하고 관련 산업이 제일 잘 돼 있고 생태계가 제일 잘. 지금 중국이 그 무인자동차 택시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제는 예를 들면 그 정도가 제일 빨리 가고 있잖아. 네. 민주주의는 데이터고 보호주의고 인권이고 민주주의고 뭐 이러면서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 정보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근데 중국이 제일 빨리 가니까 한다면 하니까. 그렇지. 한국과 일본은 중국 시장을 이용하면 제일 먼저 미래 산업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자동차 산업은 역사적 기회와 같다. 어떤 기회?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은 유럽하고 미국이 세계 강자였는데 이게 뒤집힐 때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어도 되겠네, 쟤네. 이제는 미래 자동차는 아시아가 강국이 되는 시대에 와서 중국은 이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더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 산업에서 협력을 더 같이 하고 공급망을 더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글로벌래. 그러면 한국은 기회가 온 거죠. 조금 더 개방을 해줄 수 있는.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더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가능한 영역이 미래산업 영역이고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문화산업이에요. 문화산업은 중국은 그 공산당 일당 독재다 보니까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세 개 때문이에요. 국유기업, 네. 경제 장악했죠. 언론. 중국은 전 뉴스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람들 하나 해피하게 삽니다. 그리고 군대, 총구를 갖고 있는 자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언론을 장악해야 되는 게 요즘에는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글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걸. 그러니까 자국 내 거 다 쓰잖아요. 그래야 장악 컨트롤 하니까. 네. 근데 대신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 $10,000 넘어갔잖아, 1인당. 그러면 정신적 수요가 커지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개발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문화산업을 이렇게. 중국에 가보면 중국에 보면 TV를 보면은 드라마 주제가 딱 몇 개밖에 없어요. 네. 중국 공산당이 일본하고 싸우던 중일 전쟁. 45년 이전에 그 싸움이 있잖아요.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저 만주 땅이. 네. 그때 그 항일운동이라 하거든요. 항일운동 드라마. 그리고 역사 드라마예요. 옛날에 뭐 삼국지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다른 문화 콘텐츠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수입해 갔잖아요. 네. 뭐 러니맨이가 뭐가. 그래서 근데 그게 사드 때문에 스톱이 딱 막혔죠.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막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는 제3지대에 있는 나라들을 끌어와야 되잖아, 서로.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걸 더 풀어줘야 되죠. 음. 풀어줘서 우리 다 줄게, 오나.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게 100% 뺀다 말하잖아요. 그게 100%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 문화산업은 그냥 IP로 돈 버는 거예요. IP 하나가 몇 천억씩, 몇 조씩 만들어내요. 그럼 한국은 두 가지를 하면은 끝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이 잘하는 IP를 중국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더 크게 키우는 거하고 중국이 5천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공자, 철학, 사자, 로자 많잖아요. 그 풍부한 걸 중국이 지금 문화 산업을 이렇게 민간이 개방 안 했기 때문에 공산 일당 독재 때문에 개발을 안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마치 유교 철학이 한국이 더 발전한 것처럼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문화 산업으로 키우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시아의 문화를 갖다가 IP 사업화해 가서 예를 들면 미국이 영화 하나로 자동차 네. 수출한 네. 것보다 더 나은 것처럼 한국이 그 문화 산업으로 한국의 나라가 더 커진 나라가 되죠, GDP가.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강국이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는 그냥 먼지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IP를 갖다가 한국이 고부가 산업으로 개발하는 것도 엄청 시장이 크고 잠재력이 엄청 크고요. 이거는 그냥 원하면 지금 당장 돈이 몇 조씩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안 열어주니까 지금. 아니 이제 열어준다 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100%니까 100%.
전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IP 대표적인 회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많은 컨텐츠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네. 회사를 꼽는데 네. 중국의 IP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뭘까요? 네, 그래서 진짜 질문 잘하셨어요. 역시 중국은 그래서 아까 공산화 일당 독재니까 문화 사업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다 국有기업이에요. 네. 근데 국有기업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정부 말 듣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한국처럼 이렇게 재밌는 이런 걸 개발 안 했다고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없다고요. 그게 굳이 말하면 IT 같은 거예요. IT 영화 이제 영화제였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미래 세계에서 뭐 우리 IT 같은 업체들이 엄청 컸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블루오션이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진출해서 그런 말씀을 좀 네. 그런 걸 하시는 그냥 거- 아무거 갖고 와도 매출이 몇 천억씩 쉽게 만든다니까요. 뭐 영화나 개봉해도 뭐 우리 그렇긴 네. 하죠. 뭐 100만 들어간 거랑 차이가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문화가 쫙 넣는데 그게 하나도 IP 사업화 안 됐다고요, 내 말은. 네. 근데 할 수도 없다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교수님. 제가 그 쓴 몇 가지 책 중에서 이제 네. 해외 출간이 된 책이 있는데 네. 정말 황당했던 게 한 6년 전에 썼던 책인데 태국에서 그 태국어로 번역해서 내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저 판권을 줬죠. 근데 태국은 간간히 입금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냥 왜 그 바트로 받고 싶다. 그냥 달러로 받는 게 더 저한테 유리한데 그냥 호기심 그래도 어린 게 재미로 그래서 바트, 재미로 예. 바트로 받았고 중국에서도 무슨 집안 출판사 무슨 공가 뭐 출판사인데 뭐 하여튼 뭐 이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또 판권을 또 책을 저 중국어로 내고 싶다고 해서 줬어요. 입금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중개 회사 통해했죠. 아니 근데 그걸 물어봤는데 네. 그 회사도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립 그 회사래요. 출판사를. 그런데 중국의 그 중간 브로커가 얘기한 게 뭐냐면 중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출판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출판사가 해외 판권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서 출간하면 다른 출판사가 이거를 그냥 또 무단으로 국가회사인데 카피해서 판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IP를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자리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 중국이라면 도용, 복제, 뭐 IP 뭐 절도 뭐 이러잖아요. 네. 그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중국이 IP 법규가 세상에서 제일 세게 됐어요. 한 번 발령되잖아요. 네. 전체 매출액의 지금 최고 10배까지 때리겠다 했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시장에서 뭐 거의 퇴출할 정도로 페널티. 왜 중국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IP 보호가 필요 없었어요. 네, 네. 주로 수입해오고 만들어 팔다 보니까 IP가.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중국이 와이퍼 기준으로 PCT 기준으로 세계 최대 IP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IP를 보호하면 자기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재권법이 지금 정말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대부분 그 브로커 문제들이 많아요. 브로커 문제. 거의 그래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을 강도 국가라고 말하는데 그런 국가가 어떻게 G2가 돼요? 다른 나라면 500대 기업 머저리예요. 그런 강도 국가에가 장사를 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에서 놓친 게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문제 있긴 있겠죠. 없다로 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들어갈 때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어하는 전략적으로 항상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네. 전술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해라. 그게 못했던 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공급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돼서 제 됐죠? 질문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이게 4대 공급망 아까 이야기를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제약, 뭐 히토리오 이 네 가지인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한국만 이제 생각해서 보면 가장 문제되는 건 반도체 같거든요. 사실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미국이 중국 견제해 준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땡큐고 중국이 1등이니까 배터리. 제약이나 히토리오는 한국이 뭔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반도체는 다르거든요. 반도체는 미국의 줄 서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 왜냐면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렇다고 미국 배제하고 중국한테 가기도 사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그렇거든요. 교수님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대처, 반도체 산업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진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정말 제가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거. 네. 그래서 제가 혹시 더 자세하게 오피니언을 보시고요. 제가 전문 썼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급망 검토 보고서 보면 중국이 잘하는 게 미들 스트림이에요. 네. 중간재 그렇죠. 쪽이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이게 유엔의 코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전 세계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체 얼마 있냐면 이게 유엔의 기준으로 하면은 3,556가지가 있어요. 중간 네. 제품 기준으로. 네. 근데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 중에서 80%를 중국이 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미국 다음으로 어쨌든 가장 많이 해요. 상위에서. 네. 근데 하위 20%는 중국이 없어요. 그래서 수입 위주로 의존하는 건데,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 산업의 미들 스트림을 중국이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이런 영역에서 기술이 없는 쪽이 있는데 거의 공백이 그게 반도체 중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목표가 원래는 2020년까지 작년까지 반도체가 70%를 2025년까지 70%를 자립하고 2020년까지 목표가 한 40%가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얼마 나오냐면 한 15% 조금 넘어요. 반도체가. 네. 목표를 실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2025년에도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70%를 국산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갈 길이.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없는 게 장비예요. 네. 장비.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가 장비 진출을 했어요. 화웨이에서 노광 장비를 하겠다고 직접.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이뤄내야 된다. 지금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노광 장비 쪽에서 중국이 지금 목을 조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 없냐는 전문가별로 전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든 것도 아닌데 뭐 못할 일이 있냐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한다 이러는 거고. 근데 뭐 한국도 일본 전문가들이 못한다 했는데 했죠. 반도체 강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게 마음도 편하고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있고 일당 독재라는 이런 프레임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거부할 수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가기가 힘들고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이런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이런 이념주를 할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게 편한데 정말 제가 중립에서 말하는 건데요. 또 댓글이 막 욕이 올라와 이런 말하면.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저희 신경은 안 그거, 쓰는데 저를 중국에서 와서 중국 편을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를 그렇죠. 모욕하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이야기를 돼요. 하시는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잖아요. 네. 아시아가 잘 되는 게 장기적으로 한국한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가 맨날 유럽하고 미국한테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미래 산업에서 아시아가 지금 활 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결국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중국을 떠나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가 잘 되는 게 한국에 유리한 거지 유럽하고 미국이 강국이 되면은 영원히 그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운명을 원하는 건지. 중국을 떠나서 고민해야 돼. 한국이 도대체 뭘 추구해야 되는 거지? 목표가 뭔지. 미국이 적이며 다 우리 적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커지는 게 한국한테는 어느 의미인지 이런 정리를 해야 그 답이 나와요. 그럼 반도체도 어떻게 할지가 나오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같이 하기를 원해요. 아까 자율자동차라는 게 뭐죠?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에서 이슈가 반도체랑은 두 가지예요. 장비하고 소재거든요. 소재는 지금 아주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화물 반도체가 제3세대 반도체잖아요. 그럼 그 소재를 실리콘이 아니라 다른 거 쓰면 공정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중국이 곡선 추월의 계획도 나와요. 공정이 그렇게 세밀하지 않아도 되고 혹은 다른 공정 나와야 되니까 서방의 이 우세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 추월의 기회를 중국이 노리는 데 있어서 일본이나 한국의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이 필요해서 미래 산업에서 아시아 밸류체인을 만들자고 중국이 지금
그림 같이 그리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일본과 한국이 선택이지만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한국이 오는 베네핏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국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는지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유럽의 사례를 제가 늘 참고해라는 거예요. 유럽에 이번에 그 일간지에 나온 거 보면 세 가지 포인트예요. 미국의 탈중국화 도구로서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국가를 하기 위해서 반시장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반시장적으로 해서 시장 가치를 자본주의 시장 가치를 시장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하고 탈중국화한 데서 유럽도 중국하고 탈중국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유럽은 왜 그럴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되게 감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큰 나라가 안 됩니다. 사람은 나라는 작을지언정 마음은 커야 돼요. 마음은 큰 국가가 돼야지. 나라는 하나님이 주니까 어디 갈 방법이 없지만 마음으로는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을 좀 쫓아가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 뭐 그런, 길게 네.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일단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증시 어떻게 보면 증시라는 게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그 시가총액 뭐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등 회사들의 순위를 좀 보면 지난 10년 동안 변화된 걸 한번 쭉 살펴보면요. 최근에는 중국의 시가총액을 주름잡는 회사들이 전부 다 수출 기반한 회사가 아니라 내수 중심의 회사들이 많아요. 마오타이라든가 소비주도 그렇고. 중국 머릿수로 돈 버는 회사들. 네. 예. 그 얘기는 중국 시장을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 투자자든 간에 중국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는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지금 뭐 디지털 아니면 해외 수출 플랫폼 뭐 5G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수익성이 높은 게 내수 시장 중심의 회사들이 아닌가 하고 벌써 이렇게 주가가 그렇게 뛴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주식 투자는 두 개 중에 하나에 투자하면 돼요. 네. 성장으로 돈 벌 것인가. 네. 주의. 네. 그게 캐피탈 게인이에요. 가격 차잖아요. 예. 테슬라 같은 게 대표 가격이 팍팍 뛰잖아요. 예. 돈은 크게 못 버는데. 예. 그러면 중국의 미래 산업이 이제 말씀드린 5G나 뭐 네. 플랫폼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G로 보는 건데 이 G에 대해서는 외국이 확신이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중국이 14억이라 인구가 확실히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점점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소비력은 높아질 거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 다 높아지지 않아도 1인당 $15,000 이상 되는 인구가 4억이 있잖아요. 그 장사만 해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제가 늘 말해 중국의 암 환자가 한 1억 5천만 명이 돼요. 아이고야. 예를 들면 몰랐네. 예. 약 하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일반 중소기업이 약 하나로 그냥 몇 천억씩 매출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런 시장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너무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치수 투자 개념이죠. 네. 펀더멘탈에 베팅하는 거죠. 네. 배당을 보는 네. 거죠. 배당. 이익을 보는 거고. 그럼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G를 할 것인지 이거 할 것인지는 자기 선택이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왜 그 주가 지수 네.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는 상장한 기업들이 중국은 G 기업들이 많이 상장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거예요. 중국의 G 기업은 다 미국에 갔어요. 미국의 나스닥에. 그게 누구예요? 알리바바. 그렇죠. 네. 뭐 핀도어도 그렇잖아요. 찡동 네, 다 네. 미국 갔잖아요. 신랑. G가 상장할 수 없어요. 중국 체제에서는. 왜냐하면 영업이익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 중국이 딱 보니까 미국이 다 뺏기네. G 있는 기업들은 네. 성장하는. 그래서 만든 게 커장반이에요. 지금 커장반은 어떻게 상장하는지 이익을 안 봐요. 특허 얼마 갖고 있니? 세계에서 핵심 특허 한두 개에서 상장. 핵심 특허는 없는데 특허 한 30개에서 50개에서 상장. 그래서 거장만 만든 겁니다. 거기는 G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있어요? 하나만 할게요. 여기 교수님. 정리는 하고 맞춰야죠. 네, 이거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은 강력한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지만 취약한 분야도 있겠죠. 중국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G도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깔고 있고 플랫폼도 전 세계 플랫폼의 90% 가까이가 이제 미국 아니면 중국인 건데 그러면 지금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리 한국 기업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하든지 도와주면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있을 텐데 뭘까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일 왜냐면 그게 지금 저한테 오는 중국 기업들이 그 오퍼가 있어요. 네. 한국에 이런 기업을 찾아달라요. 인수합병 네. 하든지 투자하겠다고. 인수합병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요청이 오는 게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소비 산업이에요. 중산 앞으로 많이 쓸 거. 예를 들면 화장품 산업, 건강 보조 건강 보조 식품. 그 다음에 아까 의약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취약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잘 투자를 미리 해놓으면 또 기회가 있겠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하나 더 추가하면 이런 비상장 기업들이 한국에 있어요. 네. 이런 기업을 중국 거장반이 가야 된다. 이게 하면 정말 재밌게 돼요. 일이. 네. 하긴 우리도 나스닥 상장만 생각하지 그 생각들은 잘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강의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경제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에코 챔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에코 챔버 효과라는 건 자신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 것과 유사한 컨텐츠만 저에게 자꾸 추천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 성향도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극단으로 가고 그렇죠. 있고 더 정치적인 거야. 뭐 본인들 원하는 데 투자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오판하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크게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부정, 자기 반성, 내가 틀린 게 아닐까? 내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뭔가 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없을까라고 했었을 때 전혀 다른 울림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꼭 안유아 교수님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저는 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바쁘시더라도 자주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또 어디서도 못 들어본 말씀 많이 들어봤고요.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유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